우리 그 쪽지 시험 나눠드린 거 좀 하겠습니다. 자, 쪽지 시험 요번에 좀 많고 계산하는 게 좀 많습니다. 왜냐면 요걸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맨 처음에 보시면 단일맹건법하고 이중맹건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래요. 자, 단일맹건법 하면 누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을 당하는 사람, 피실험자가 내가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모르게끔 하는 걸 단일맹건법. 그럼 이중맹건법은요? 이중맹건법은 피실험자뿐이 아니라 실험자 역시 이분이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모르게끔 하는 거. 이거를 이중맹건법이라고 합니다. 자, 생태학적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래요. 생태학적 모형 하면 요거 꼭 얘기하셔야 되겠죠. 지렛대. 그래서 여기 환경. 그리고 여기는 병원체, 병인. 그리고 숙주. 그래서 요 세 개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거. 요 세 개 간의 관계를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수레바퀴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래요. 그러면 모형을 그리면 되지 뭐. 자, 가운데. 자, 숙주입니다. 숙주는 숙주인데 무슨 숙주? 그렇지.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태어난 숙주예요. 요 숙주가 세 개의 환경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 그래서 생, 물, 사회. 그러니까 생물학적 환경, 물리, 화학적 환경,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이 환경은 기출문제로도 나왔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리베리 클락이 제시한 자연사에 대해서 나열을 하래요. 자, 리베리 클락 맨 처음에는 그렇지 비병원성기, 그 다음이 초기 병원성기, 그 다음에 불현성기, 그 다음이 현성기, 그 다음이 재활기 있었습니다. 자, 비병원성기 하면은 적극적 예방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초기 병원성기 소극적 예방, 불현성기 하면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자, 현성은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그리고 재활은 말 그대로 재활. 그래서 앞에 두 개 묶어서 1차 예방, 세 번째, 네 번째 묶어서 2차 예방, 그리고 얘는 3차 예방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리벨 클락입니다. 자, 그다음에 급성 감염병 유행 시 역학적으로 이한 기간이 짧은 경우래.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요 기억하시죠? P는 ID다. PID. 근데 D를 주인공으로 놓은 거예요. 근데 D가 1보다 작을 때야.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렇지. 이한 기간이 짧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치사율이 높다 이런 말은 안 했었습니다. 우리 D가 1보다 작을 때를 치사율이 높을 때라고 했잖아. 치사율이 높을 때. 그럼 유병률하고 발생률 중에 누가 커요? 발생률이 크다. 이걸 D를 주인공으로 놨을 때. 그러면 D가 1이면요. D가 1이면 이거는 이완 기간이 짧은 거다라고 표현했죠. 이완 기간이 짧은 거. 그렇죠? 이럴 때는 유병률과 발생률은 거의 같다라고 표현한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이한 기간이 그냥 짧다라고만 했었어. 치사율이 높다고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답은 유병률과 발생률은 거의 같다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 자, 6번입니다. B형 간염 위험 요인 폭로자의 간암 발생 확률이 30분의 4래. 결국 자, 폭로자 중에서 감염병에 걸렸어. 이걸 우리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R1이라고 했죠. R1. 담배를 핀 사람 중에 폐암에 걸린 사람, R1입니다. 요 사람이 뭐래요? 30분의 4래요. 자, 그 다음에 위험 요인 비폭로자의 간암 발생 확률이 60분의 1이래. 결국 R2가 60분의 1이라는 거죠. R2가. 그러면 비교 위험도, 말 그대로 상대 위험도래. 그럼 상대 위험도는 어떻게 보면 좋아? 상대 위험도는 R2분의 R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대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 뭐. 30분의 4고, 그다음에 60분의 1이고. 계산하면 되지, 뭐. 그렇죠? 계산하면 답이 8이 나올 겁니다. 8. 계산하는 것까지 제가 일일이 안 해드릴게. 뭐, 계산기를 쪼들기든지. 하여튼 알아서 8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7번입니다. 연구 시작 시점에서 과거의 관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관찰 시점으로부터 연구 시점까지. 자, 연구 시점이 있는데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가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조사한 거야. 뭘 것 같아요? 과거의 환자대조는 과거의 그러니까 과거의 원인의 노출 여부를 보는 건데 지금 이거 보시면 관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상태를 쭉 본 거야.
이거는 환자 대조군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후양적 코호트지. 역사적 코호트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환자 대조군은 뭐냐면 지금 현재 환자 대조군의 과거를 보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이 없어. 환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상태를 본 거니까 이건 후양적 코호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후양적 코호트.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현재 운동하는 집단, 운동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운동하는 집단 노출군, 운동하지 않은 집단 비노출군 간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서 운동과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역학이래. 그럼 여러분 노출군 비노출군, 그럼 이거는 코호트 연구인가? 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자, 운동하는 집단과 운동하지 않은 집단의 미래 어떤 질병이 아니잖아. 지금 건강 상태를 조사한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 건강 상태 조사하고 운동하지 않은 사람 건강 상태 조사한 거죠. 이건 뭐예요? 단면 조사 연구지,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단면 조사 연구의 설문지에 당신은 운동을 하십니까? yes, no.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지가 설문지가 들어갔을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단면 조사 연구고요. 자, 9번 보세요. 자, 비교 위험도와 기여 위험도를 구할 수 있대. 교차비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봐. 비교 위험도하고 기여 위험도를 구할 수 있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힌트가 나오는데 뭐죠 이거? 예, 코호트 연구잖아. 근데 원래 환자 대조군에서 뭘 구할 수 있어? 교차비를 구할 수 있고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흔한 질환이야. 자, 흔한 질환이라면 무슨 연구한다고? 예, 코호트 연구를 하는 거죠. 자, 코호트 연구에서는 뭐를 구할 수 있어? 예, 상대 위험도하고 기여 위험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흔하지 않아. 희귀 난치성 질환이야. 희귀 난치성 질환이야. 그러면은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할 수 있고 환자 대조군에서는 뭐를 구할 수 있어? 교차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6이 나왔잖아. 당연히 코호트 연구겠지 뭐. 물어보나 마나. 자, 뒤에 볼게요. 나번에 신뢰도가 높대요. 그리고 현재로부터 미래의 결과를 조사하는 거래. 맞네. 코호트 연구. 자, 9번은 코호트 연구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역학 연구 방법 중에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연구 방법. 가설 설정, 그 전에 무슨 역학을 했었지? 그렇지, 기술 역학이지. 기술 역학을 하고 나면 가설이 설정된다 그랬고, 가설이 설정되고 나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분석 역학을 한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 역학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11번입니다. 임신 기간 중에 모체의 흡연과 저체중아의 출산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임산부가 첫 산전 진찰을 받으러 왔을 때 흡연력, 담배 피느냐 안 피느냐 이걸 물어봤겠지. 그리고 나서 출산했을 때 신생아 체력을 측정했대. 뭐예요? 당연히 코호트 연구지. 그래서 첫 진찰,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첫 진찰했을 때 혹시 담배 피세요? 물어보고 아기 낳았을 때 아기 몸무게를 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코호트 연구를 얘기하는구나. 자, 12번입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현재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어. 자, 그러니까 결국 뭐야? 과거에 전쟁에 참여했다 안 했다. 뭐야? 과거에 노출군 비노출간의 지금 상태를 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후양적 코호트가 되는 거죠. 이게 딱 보시면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거 훈련시킨다고 이 문제 계속해서 낸 거 아셔야 되고요. 자, 13번입니다. 환자 대조군이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차비를 구하라고 얘기하겠죠. 자, 환자 대조군인데, 자, 항상 이런 거 나오면 표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 자, 표를 구할게요. 자, 어떤 표를 구하냐면, 요거. 우리 예전에 했었던 이걸 구하시면 돼요. 자, 환자입니다. 환자가 아닙니다. 노출됐고 비노출이에요. 자, 보시면 환자들 대조군 연구에서 환자 중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20명. 그러니까 환자 중에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니까 20명. 이 사람 요걸 여기다 쓰면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20명. 환자인데 비노출되는 거니까 20명. 여기다 써 주시면 되죠. 자, 대조군 중에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900명. 대조군 중에 노출된 사람이 900명. 그렇지 않은 사람이 100명. 이래요. 자, 교차비. 이거 A, B, C, D. 우리 BC분의 AD잖아. 그럼 교차비 하면은 뭐예요? 900분의, 그러니까 BC분의 20 곱하기 분의 2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우고 하면은 9분의 1이 나오겠네. 이게 교차비입니다. 쉽지요? 표만 만드시면 될 것 같아. 자, 14번입니다. 자, 요거는
간암 발생률은 음주자가 비음주자보다 몇 배 더 위험한가? 몇 배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비교 위험도를 구해라. 상대 위험도를 구해라. 라는 거죠. 결국, 자, 음주자가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R2분의 R1을 구하면 돼. 결국, R1은 음주, 술을 드시는 분 중에서 간암 발생한 자. 그리고 R2는 술을 안 드시는 분 중에서 간암 발생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R1. 자, 술 드시는 분 누구세요? 술 드시는 분, 거기 보시면 음주자. 모두 100명입니다. 100명 분에, 자, 몇 명이 간암이 발생됐어? 10명이 발생됐네요. 그쵸? 그럼 비음주자. 자, 술 안 드시는 분 몇 분이세요? 1000분이네, 1000분. 1000명 분에, 자, 간암에 걸린 사람 20명이네. 자, R2분의 R1. 이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5가 될 겁니다. 5배 더 간암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는 단체 소풍을 갔다가 집단식 중독에 걸렸대요. 자, 근데 이거는 좀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닌데 계산이 좀 많으네. 샌드위치하고 김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보시면 김밥을 먹은 학생, 먹지 않은 학생. 샌드위치를 먹은 학생, 먹지 않은 학생. 그럼 결국 두 개를 골라야 되는 거야. 결국 김밥에서의 상대 위험도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에 대한 상대 위험도를 고르셔야 되는 거죠. 결국 김밥을 먹지 않은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다시 이것도 처음부터 해야지. R2분의 R1은 김밥을 먹지 않은 학생 중에 식중독에 걸린 사람. 또 R1은 김밥을 먹은 사람 중에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김밥을 먹은 사람 몇 분이세요? 자, 김밥 먹은 사람 거기 보이시나요? 20명. 그치? 180명. 이걸 다 더해야 되겠지. 그치? 김밥을 먹은 사람. 그러니까 20명 플러스 그 다음에 980명. 이게 먹은 사람입니다. 이 중에 식중독에 걸린 사람 20명. 그런데 비해서 R2는 김밥을 먹지 않은 사람이야. 자, 옆에 보시면 그러니까 먹지 않은 사람 9명 플러스 891명이죠. 분의 식중독에 걸린 사람 9명. 그래서 계산을 하면 2가 나올 겁니다. 2. 계산해보세요. 자, 샌드위치 상대 위험도. 샌드위치를 안 먹은 사람, 먹은 사람. 자, 샌드위치를 안 먹은 사람 누구세요? 10명 플러스 990명. 그치? 분의 식중독에 걸린 사람 10명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샌드위치를 먹은 사람이 90명 플러스 810명이야. 이 중에서 식중독에 걸린 사람 90명. 네. 헷갈리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10이 나올 겁니다. 10. 자, 결국 샌드위치의 상대 위험도는 10이야. 김밥의 상대 위험도는 2입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1번 상대 위험도가 2. 김밥을 먹은 학생이 먹지 않은 학생보다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다. 맞죠? 김밥은 상대 위험도가 2야. 그러니까 먹은 학생이 먹지 않은 학생보다 2배 더 높아요. 맞지? 자, 2번입니다. 상대 위험도가 2. 샌드위치를 먹은, 이건 틀렸네. 샌드위치는 10이 나와야 되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상대 위험도가 10. 김밥을 먹은, 아니야. 상대 위험도가 10인 거는 샌드위치야. 틀렸습니다. 자, 4번 상대 위험도가 10. 샌드위치를 먹은 학생이 먹지 않은 학생보다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10배. 맞죠? 1번하고 4번이 맞네? 그럼 답은 뭐예요?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다음 중 상대 위험도가 더 높은 음식의 상대 위험도를 구하고 그 의미를 가장 상대 위험도가 더 높은 거 뭐예요? 샌드위치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이거는 계산하는 게 좀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16번 볼게요. 감염성 질환의 생성 과정.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 고리를 얘기하라는 거죠. 자, 6가지 고리. 맨 처음에 병원체, 병원소, 그 다음에 탈출, 그 다음에 전파, 그 다음에 침입, 그 다음에 신속주의 감수성에 따라 병이 생기기도 안 생기기도 하다.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외워두셔야 돼. 그렇게 해서 6개의 고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17번입니다. 병원체가 숙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거.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거가 아니라 심각한 임상 증상이야. 그러면 치사력이야, 그러니까 치명률이야, 동력이야.
네, 동력이지 뭐. 동력에는 중환자실 갈 정도로 플러스 사망한 사람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치명률은 돌아가신 분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돌아가시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인상 증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동력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8번입니다. 치명률을 구하래요. 자, 치명률은 우리 다 기억하시나? 자, 봅시다. 동력 구하는 게 있고요. 동력 구하는 거. 또 하나 치명률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동력 구하는 거는 뭐분해? 자, 현성분해. 현성분해 중증 환자 플러스 사망한 사람. 그런데 비해서 치명률, 치사율은 현성분해 사망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지. 자, 그러면 지금 치명률을 구하래요. 치명률 현성 환자. 자, 1000명 중에 10명의, 100명의 혈변 환자가 발생했대. 이 중에 25명이 O157에 감염된 환자야. 그러면 여기다 100을 써야 돼? 25명을 써야 돼? 현성이니까 10명이 혈변 환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5명만이 진단을 받은 거야. 그럼 당연히 25명을 써야지. 이거 100명을 쓰면 안 되지. 그냥 25명이 진짜 O157 환자고 나머지 75명은 그냥 혈변을 한 거야. 단순한 혈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자, 현성 질환자 분의 이 중에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한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발생한 자가 5명이래. 5명. 그리고 사망자가 2명이래. 아, 죄송해. 요거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분의 7은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치명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돌아가신 분만 써야 되겠지. 5를 빼야 되겠지. 그래서 25분의 2 그리고 대부분 곱하기 100을 하거든요. 100. 그래서 봤더니 8이 될 겁니다. 8. 그래서 여기서는 동력도 구할 수 있고 치명률도 구할 수 있어. 네, 치명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8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입니다. 힐의 9가지 기준. 자, 어떤 지역에서 한 연구자가 신생아를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고지혈증과 혈성 심장질환 간의 환자들 대조군을 실행했대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연구자가 또 40대 이상을 성인으로 했대. 그리고 여기서는 코호트 연구를 했대네. 아, 이거 있었는데. 자, 대상자를 바꿔도 그리고 연구 방법을 바꿔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 이걸 뭐라 그랬지? 예, 연관성. 그러니까 연관성이 일관성이었었죠. 연관성, 일관성. 이런 것을 금방 아셔야 됩니다. 연관성의 일관성.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자, 20번이에요. 검역감염병을 제시하래요. 검역감염병 하면은 이거 얘기했었었는데. 자, 폐황이 자, 전화달래, 콜. 그래서 SM 통신으로 연결시켜줬다. 얘기했었습니다. 자, 패스트, 황열, 콜레라, 그 다음에 사스, 자, 메르스, 그리고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그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모두 7개입니다. 자, 패스트 6일, 황열 6일, 감시 시간이에요. 콜레라 5일, 사스가 10일, 메르스 최대 잠복기. 그렇죠? 그리고 동물 인플루엔자 10일, 신종 인플루엔자 최대 잠복기. 예, 이렇게 했습니다. 외우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래서 오늘 문제는 조금 양이 많았는데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끝냈고. 자, 다시 오세요. 책으로 오셔서 우리 가로놓기 잠깐만 해봅시다. 가로놓기를 요번에 계속 안 했습니다. 책은 613쪽이요. 613쪽에 보시면 17번입니다. 자, 다음 중 법정 감염병을 분류를 쓰랍니다. 자, 이런 딱 보고 답이 나와야 돼. 말라리아, 3군, 쯔쯔가무시, 3군, 야토병, 4군. 오늘 배운 겁니다. 장티푸스 1군이야. 이거 모르면 진짜 말도 안 돼요. 크로이츠 펠트 야코병 3군, A형 간염 1군. 자, 일본 내염 예방접종이지 2군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워낙 유명하지요. 4군. C형 간염 3군. 당연히 아셔야 돼. 자, 18번이에요.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 자, 1군부터 4군까지 했고요. 자, 반드시 격리 수용돼야 되는 거. 아까 기억하시죠? 1군은 다 해야 돼. 2군 중에는 홍폴디. 3군 중에는 성수결핵. 여기까지만이라도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20번입니다. 기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 1군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홍역, 결핵에 대해서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자, 21번이에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 식품위생법 3개 있었는데 장티푸스, 폐결핵, 또 하나가 한센병, 피부질환이죠. 전염성 피부질환. 예, 요거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했나 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거밖에 안 했어. 진도 되게 안 나가네요. 일단 갑시다. 계속. 자, 책은 591로 다시 오세요. 591쪽에 가시면 5대 암검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5대 암검진. 예전에 한번 한 것 같긴 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그치? 5대 암검진. 이게 폐암이 좀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긴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법으로는 안 바뀌었거든요. 혹시 법이 바뀌게 되면 제가 금세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대 암이에요. 5대 암. 자, 5대 암 있는 대로 좀 얘기해 보세요. 그치? 자, 위암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유방암. 그 다음이 대장암.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그 다음에 간암. 5개입니다. 이것만 딸랑 외우면 안 되지. 여기 대상자 나이도 있을 거예요. 자, 위암 40세. 자, 유방암 40세. 대장암이 가장 나이가 많지? 50세. 자궁경부암이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20세. 간암 40세. 고위험군. 다른 사람들은 위암 남녀, 유방암 여자, 대장암 남녀, 자궁경부암 여자. 그 다음에 간암은 고위험군. 있죠. 자, 주기도 아셔야 돼요. 주기. 위암 2년 주기. 자, 유방암 2년, 대장암 1년, 자궁경부암 2년, 그리고 간암 6개월.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것만 딱 외우면 좋은데 여기 또 검사 방법도 있어요. 검사 방법 좀 아셨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까지 무조건 외우셔야 돼. 나머지 검사 방법은 조금 여유가 되시면 좀 외우셔야 하는 거지. 자, 볼게요. 자, 근데 우리 책은 좀 잘못돼서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칠판대로 하시면 돼. 자, 위암 40세 이상 남녀고 2년 주기고요. 자, 위장 조영술을 하든지 내시경 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물론 닥터들은 내시경 검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2개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유방암 40세 여성. 검진 중이 2년입니다. 임상 진찰하고 유방 단순 촬영. 그냥 엑스레이 찍어요. 자, 자궁경부암 30세라고 되어 있는데 20세입니다. 20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검진 주기 2년이고 팝스메어로 합니다. 팝스메어. 자, 간암 40세 이상의 남녀, 그런데 고위험군이야. 간경번증이나 비형간염 바이러스 항원 등등등의 고위험군이고, 자, 주기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6개월 바뀌었습니다. 간 초음파 검사, 그 다음에 알파 페토프로테인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고 1년이고요. 자, 분변 자멸 반응 검사, 대변 받아가고 오라 그랬지. 그래서 거기에 혹시 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대장 내시경 또는 이중 조영 반응 검사를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5대 암 하고 있고요. 자, 밑에 거는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대한암학회에서 권고하는 암의 종류를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고하는 암보다 하나가 더 있네요. 뭐가 있냐?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똑같습니다. 폐암하고 전립선암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할지도 통과는 이미 된 건 이제 폐암이 통과가 됐구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전립선암은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암 예방 교육 홍보가 있는데, 물론 보건복지부 권장사항도 있겠는데, 요거 제가 다음 주에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 예방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이 있는데, 그거 하나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니셨을 때, 보건소 방문 가서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포도주 한 잔은 좋아요, 술 한 잔은 좋아요 라고 교육했었던 기억 나세요? 우리 때는 그렇게 우리 때는 분명히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할머니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드시면 이게 혈액순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들이 좀 없어지기도 한다, 병들이. 그래서 그거 드세요라고 하면 할머니들이 아유, 싫어, 나 술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꼭 그래요. 아니, 약이라고 드세요. 약 먹는다고 생각해서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잔씩 드시게 되면 이게 어느새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방문 가면 할머니가 술 한 병을 다 드시고 계시는 거야. 술이 좋다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술은 약처럼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뭐라고 해도 술은 약이 될 수 없어. 그래서 개정된 암 예방 그 법에는 술은 한 잔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돼. 술은 한 잔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여기서 암에 대해서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우리는 고혈압이 좀 있어서 고혈압 들어가겠습니다. 고혈압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수치, 기준치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혈압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전기가 있고, 고혈압 1기, 그 다음에 2기가 있어요. 고혈압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니까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전 단계. 자, 우리 정상은 120에 80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높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120에 85, 뭐 130에 80, 뭐 이렇게도 잡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120에 80을 정상으로 갖고, 전 단계면은 140에 90 미만. 140에 90 미만. 자, 그리고 1기는 160에 100 미만. 그리고 2기는 160에 100 이상. 요거를 외우셔야 돼. 그치? 요거를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수치가.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거기 보이시죠? 전 단계 140에 90 미만, 160에 100 미만, 그다음에 160에 10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에 고위험군 A, B, C가 있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들어가시면 약물요법이 나오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골치 아픈데. 안 나오겠지 설마. 근데 저는 하여튼 써놓긴 했는데요. 자, 보시면 뭐 이런 고혈압이면서 이런 환자가 이런 병을 갖고 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안 나오겠지 설마. 하여튼 겁나긴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좀 알아두시라고요. 거기 동그라미 D번이 있을 거예요. 595쪽에 동그라미 D번. 노인성 고혈압이에요. 노인분들은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내가 저혈압이었어. 근데 노인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혈압이 올라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혈압이 조금 올라가서 한 뭐 140, 뭐 150, 약간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혈압약을 줘서 혈압을 다운시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급하게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욕이 하나도 없대. 살고 싶지도 않대. 그래서 노인분들은 혈압을 정상까지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정상 120, 80까지 떨어뜨리지 않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혈압의 20만 떨어뜨려요. 예를 들어서 160이야. 그럼 140까지만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떨어뜨려야 괜찮다. 그렇지 않고 바닥까지 떨어뜨리면 의욕이 아예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인 경우는 160으로.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160에서 170이면 20 정도 감소를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자, 여기서 고혈압은 혈압에 대해서는 이게 수치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당뇨. 자, 당뇨 기준입니다. 당뇨는 기준을 할 때 요 4가지를 좀 하네. 4가지. 자, 일단 공복혈당이요. 공복혈당 하면 126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의혈당. 그냥 와서 병원에 와서 저 혈당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굶지도 않았고 이랬을 때는 200 이상입니다. 근데 그것만 딸락 있으면 안 되고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야 돼. 다음, 다뇨, 다시. 예,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혈당이 200 이상이야. 그럼 이제 진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구 당부화 검사. 입으로 당을 주는 겁니다. 한 75g 정도. 그러면 200 이상.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요새는 당화혈색소를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6.5% 이상. 외워야지 뭐. 어떻게 해요? 외워야지. 자, 혈당입니다. 혈당. 자, 공복시 몇이라고요? 126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형적인 증상이 있고 임의혈당이야. 임의혈당이면 200 이상. 자, 경구로 당을 줬어. 75g. 경구 당부화 검사. 자, 몇이라고요? 200 이상. 자,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는 6.5 이상. 6.5% 이상. 그래서 외우시면 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외우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 나오든 안 나와도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당뇨 수치 이렇게 나왔는데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거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당뇨 진단이 내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정상은 어떻게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596쪽에 위에 표가 있을 거예요. 정상. 공복시는 99 이하입니다. 경구 당부화 검사는 139 이하를 정상이라고 봐. 그러면 당뇨병 126, 200 그 사이에 낀 게 전당뇨죠. 전당뇨.
그래서 100에서 125, 140에서 199. 결국 우리는 전당률을 외우지 말고 요 이상하고 정상을 외우시면 돼. 정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이에요? 99. 그 다음에 139. 되지? 그쵸? 139. 199 이하, 139 이하를 정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 사이에 낀 거를 전당뇨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전당뇨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을 거예요. 내당능 장애 또는 전당뇨의 기준. 그래서 식후 2시간이 104에서 199, 공복시가 100에서 125. 요게 이제 전당뇨인데, 그럼 이렇게 전당뇨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3번이에요. 경구 당부화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에 체크를 해서 200 이상이면 당뇨를 진단을 내려. 근데 거기서도 140에서 199가 나와. 내당능. 그래서 다음 해에 다시 한번 검사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은 정상하고 당뇨, 그러니까 당뇨 진단, 그 수치를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상지질혈증. 이것도 외워야 돼. 어떡하지? 다 외워야 되는데. 자, 일단 총 콜레스테롤 230 이상입니다. 230 이상. 그리고 200 미만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낀 걸 경계치라고 하는데 요새는 200부터 잡던데요. 200부터 이상이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적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230 이상이야. 자, LDL 이거 높으면 안 좋죠? 150 이상입니다. 150 이상. HDL 낮으면 안 좋은 거지. 40 미만이에요. 40 미만. 그리고 중성지방 200 이상입니다. 외우셔야 돼. 제발 부탁인데 틈나는 대로 외우셔야 돼. 총 콜레스테롤 230, LDL 150, HDL 40. 그 다음에 중성지방 200. 예, 그래서 틈나는 대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대사이상 증후군. 이거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오지. 뭔 소리야. 보건소에서 대사이상 증후군 엄청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공무원 하는 친구들은 이것만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올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선생님 중에 대사이상 증후군 갖고 계신 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사이상 증후군에 뭐 5가지를 다 써라, 수치를 다 써라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복부 비만서부터 공복 혈당까지 있는데, 자, 복부 비만은 솔직히 복부 비만 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허리 둘레로 합시다. 그래서 허리 둘레 뚝 재갖고 몇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남성은 동양인 90, 여성은 80. 90, 80이네. 자, 고중성지방 150 이상이야. 아까 중성지방은 200부터가 잡는데 150부터가 이제 비정상이라 본다는 거죠. 하여튼 대사이상 증후군. 자, HDL 40, 여성은 50 미만입니다. 아까 HDL 40 미만, 예, 낮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고혈압 하면은 130에 85. 이때부터 잡네. 공복시혈당 110 또는 당뇨병 치료 중이다. 그럼 여기 이 5개 중에서 3가지 이상 보유하면은 나중에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거를 대사이상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외워두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만성태행성 질환, 암,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지질혈증까지, 그리고 대사이상 증후군까지 5개 모두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만성태행성 질환은 1차 예방 진짜 힘들다. 어떤 게 제일 좋다 그랬죠? 그치, 2차 예방이 가장 좋다. 그럼 2차 예방이 뭐 하는 거였는데? 집단검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집단검진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집단검진은 선별검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질병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선별검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별검사를 인구 집단에 적용하는 것을 집단검진이라 한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집단검진의 조건이에요.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외우기도 그렇고, 자, 일단 질병의 자연사가 알려진 질병이어야 돼. 자, 질병의 자연사가 뭔데요? 리벨클락이 제시했잖아요. 비병원성기, 초기 병원성기 했잖아. 그런 자연사가 알려진 질병이어야 된다는 거지. 자, 2번째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병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있어야 돼. 당연하지. 딱 걸리자마자 바로 증상 나오면 검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겁니다. 그리고 검사 방법이 신뢰도, 타당도, 예측도가 높아야 돼. 그러면 신뢰도는 뭐고 타당도는 뭐예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좀만 참아주시면 돼. 자, 4번째입니다. 검사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검사 방법 자체가 기술적으로 쉬워야 돼. 그쵸? 건강한 사람인데 검사 방법이 까탈스럽대. 그럼 누가 해요?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검사 방법이 좀 쉬워야 된다.
당연히 단가도 싸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검사 방법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 있을 때 공무원으로 있으면 툭 하면 차출을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차출을 당했어요. 어디였냐면, 그때 당시에 그 남자 친구들이 신검 받는 거, 신검 받는데 거기 차출이 된 거예요. 근데 신검 받는데 그럼 우리 가서 뭐 하느냐? 혈압을 측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동기랑 같이 둘이서 지금은 신검 받는 데가 여기 대방동에 있는데 그때 당시 서울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에 갔어요. 무지무지 큰 강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시력 측정하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땐 그랬습니다. 시력 측정하는데 여기는 혈압 측정하는데 쭉 이렇게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동기 둘이서 여기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었고, 책상에 이렇게 기억자에 있으면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이제 측정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땡 되면 9시가 아니라 8시 몇 분에 땡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데, 와, 남자들이, 젊은 애들이잖아요. 젊은 애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팬티만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반바지라도 주는데, 그때는 본인 팬티를 입고 들어오는 거야. 저는 남자 팬티가 그렇게 다양한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동이랑 저랑 여자고 다 남자거든요. 뭐 어쩔 줄 모르겠는 거야. 막 그때 당시엔 저도 좀 젊었으니까.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왔어요. 와갖고 여기 앉아서 제가 이제 혈압을 체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압을 막 체크하고 있는데 이 남자아이가, 그 어린애가 저를 여자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이따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발기를 하는 거야. 그치? 얘가 저를 여자로 착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발기한 모습을 보고 저도 얼굴이 빨개진 거죠. 또 제 얼굴 빨개지니까 그거 갖고 더 빨개지고 서로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이게 제가 빨개지다 보니까 혈압 측정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막 내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난 거야. 하여튼 그렇게 가서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옆에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검사는 되게 궁금해. 근데 여기서 한 10명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보내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10명이 들어가서, 뭐 하는지 몰라서 밑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발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발 밑에는 약간 이제 좀 떠 있는 거죠. 발이 나와 있는데, 발을 쭉 보니까 좀 이따 발 밑으로 팬티가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 하는 거지? 좀 이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되게 궁금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 치질 검사를 하는 거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자애들 전부 다 팬티를 벗겨놓고 이렇게 앞으로 굽히고 있어. 그러면 거기 의사가 장갑을 끼고 요송 갖고 항문을 계속 찌르는 거야. 10명을 다 찔러갖고 피가 나면 야 너 치질이야 가서 치료받고 와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검사. 요새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새는 그런 검사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무식하게 그냥 찌르고 보는 거죠. 그거 하나 갖고 10명을 다 찔렀어. 끔찍하게.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집단검진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요거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이렇게 조기 발견한 질병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당연하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 없으면 뭐예요? 공포에 떨다가 죽으라는 거잖아. 말도 안 되게.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6번째는 선별해 내려는 상태는 중요한 건강 문제여야 돼. 결국 질병 자체가 흔해서 국민 건강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는 집단검진을 합니다.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은 암도 집단검진 한다고 그러는데 암은 집단검진도 안 해요. 우리 고혈압, 혈압 측정하잖아. 당뇨, 혈당, 아니 요당 하잖아. 근데 암은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검진하지는 않잖아요. 필요하면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 거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암은 발견하고 나서 치료 방법이 별로 없잖아. 예. 그래서 암은 집단검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러한 집단검진이 자, 도구, 신뢰도가 높아야 돼. 그리고 뒤로 가시면 타당도가 높아야 되고 예측도가 높아야 된다. 이제부터 요거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 요거 자, 책 보고 줄치는 것도 좋지만 신뢰도가 뭔지 타당도가 뭔지 감이 좀 잡혀야 되거든요.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신뢰도하고 타당도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신뢰도하고 타당도. 자, 요거 관역으로 설명드릴게요. 관역. 여기 관역이 있고 여기도 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화살 관역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는 화살이 가운데 다 박혀 있어요. 자, 여기는 전혀 엉뚱한 데 몰려 있어요. 자, 여기는 흩어져 있습니다. 요거 하는 중입니다. 자, 타당도라는 건 정확도를 얘기해요. 정확도. 정확하냐 안 하냐. 자, 그런데 비해서 신뢰도는 일관성이 있느냐, 믿을만 하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정확도, 타당도 높지요? 가운데 정확히 박혀 있잖아요. 타당도 높습니다.
자, 신뢰도 항상 같은 모습이에요. 신뢰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자, 이게 타당도 없지요? 전혀 엉뚱한 데를 때리고 있잖아요. 타당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신뢰도 한 곳에 모여 있잖아. 신뢰도는 높은 편이다. 결국 지금 그분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 그때 계셨습니다. 이분이 꼭 5분씩 늦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5분씩 늦어. 근데 시간을 좀 바꿨거든? 그 강의 시간을 바꿨거든? 근데 또 5분, 기가 막히게 5분 뒤에 문 열고 들어오는 거야. 소름 좀 끼치죠? 이분 신뢰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나 뭐는 없어? 타당도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 결국 어떤 검사 도구가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뢰도가 떨어지면 타당도는 확실히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는 무조건 높은 건 아니구나. 왜? 항상 5분씩 늦게 오는 사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어때요? 타당도. 얘보다는 높지 않아요? 가운데도 떼고 있잖아요. 근데 저 앞에보다는 확실히 타당도가 없구나. 타당도는 중간이다. 자, 그런데 비해서 신뢰도 어때요? 엄청 말도 안 되죠. 가운데 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타당도하고 신뢰도를 좀 구분을 해봤고요. 그런데 우리 책에는 없는데 타당도하고 저는 객관도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도하고 객관도. 요 두 개를 좀 비교할까 합니다. 자, 신뢰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체중을 재는 사람이에요. 이제 체중 이제 재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50kg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 50 아닌데요? 다시 한번 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50 맞는데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났나 봐. 바깥에 나가서 옷 벗고 화장실 가서 소변 대면 다 놓고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래도 50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신뢰도예요. 신뢰도. 자, 그럼 객관도는 뭐냐? 자, 체중 재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야. 그죠? 제가 있고 또 A라는 선생님이 있고 또 B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50,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옆에 또 한 거야. 거기도 50, 또 그 옆에 간 거야. 50. 이걸 객관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지? 결국 신뢰도는 자, 재는 사람, 측정 당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 근데 시간차 공격이야. 시간적인 차이만 있는 거를 근데 그 결과가 똑같아. 그럼 신뢰도가 높다. 객관도는 측정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거죠. 여러 명인데 거기 잴 때마다 결과가 똑같아. 그러면 그 객관도가 높다. 자, 그러면 우리 병원에 예전에 있을 때 좀 약간 부종이 있는 사람한테 같은 시간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간호사가 같은 측정기에서 측정을 한다. 뭐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신뢰도를 높이려면 여러 사람이 측정해야 된다? 아니다. 한 사람이 측정해야 된다. 뭘까요? 그렇지. 한 사람이 측정해야 돼. 그런데 비해서 객관도를 높이려면 여러 사람이 측정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객관도는 없으니까 객관도 하나 써놓으시고 객관도 본인이 이해한 용어로서 해석을 하시면 돼. 그래서 객관도라는 것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타당도로 들어갈 겁니다. 일단 신뢰도 줄 좀 쳐보고요. 자, 신뢰도는 검사법을 반복해서 같은 대상에게 적용시켰을 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향을 신뢰도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 신뢰도는, 자, 신뢰도는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게 된대요. 자, 관측자의 편견과 기술 부족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키를 재는데요. 키를 재는데, 자, 171이야. 근데 이거 소수점 없게 하래요. 근데 이 사람이 가운데 온 거야, 키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읽을래? 170 읽을래? 171 읽을래? 171? 저는 그렇게 안 할 건데요. 이 사람 좀 잘생겼어. 171. 못생겼어. 170. 네, 이렇게 하는 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신뢰도를 높이려면 내 스스로 약속을 해야 돼. 내가 이 사람 외모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가운데 무조건 위를 읽어주자는 내 스스로 약속을 해. 그럼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는 거기 계속 나와 있는 것처럼 관측자의 편견, 기술 부족 이거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측정 도구의 불량 상태. 그래서 측정 도구 불량 상태인지 아닌지를 매번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측정 시 환경 조건. 측정 시에 굉장히 더워. 그러면 우리 체중계의 0점이 획획 돌아가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0점에 그 바늘을 맞춰놔도 한참 덥다 보면 이게 약간 1kg가 0점으로 가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측정 시 환경 조건 같은 것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신뢰도를 높이려면 이러한 요인을 다 제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신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당도 들어갈게요.
타당도서부터가 이제 계산하는 게 또 들어갑니다. 여기 계산하는 게 산수가 또 나와요. 자, 요것도 아까 그거랑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 확실히. 자, 요 책이 없으니까 하나 그려 놓으세요. 자, 요거는 뭐냐면 그 확실한 검사 방법이 있어. 확실한 검사 도구에 의해서 환자로 판명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닌 걸로 판명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환자가 아닌 사람이야. 자, 이거는 새로운 검사 방법이 개발이 된 거예요. 새로운 검사 도구가 개발이 됐고, 새로운 검사로 측정을 했더니 양성으로 나왔어. 환자로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음성으로 나왔어요. 자, A, B, C, D예요. 자, A라는 사람은 확실한 검사에 의해서 환자로 나왔고, 새로운 검사에 의해서도 환자로 나온 사람이야. 자, 근데 B, 이 사람은 확실한 검사 방법을 환자가 아니었거든? 그런데 새로운 검사에서 환자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새로운 검사 도구가 정확하냐? 요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도를 보려면 맨 처음에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타당도에서 들어갑니다. 타당도에는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민감도가 있어요. 특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측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예측도를 따로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측도를 타당도에서 따로 떼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타당도 안에 예측도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 일단 민감도부터 들어갈게요. 자, 민감도는 민감해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결국 환자 얘기야. 이 검사 도구가 환자를 제대로 환자로 보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환자 누구세요? 환자 A하고 C지, 그렇지? A 플러스 C 분의 이 검사 도구가 환자라고 찍은 사람 누구세요? A지. 그러니까 A 플러스 C 분의 A, 이게 민감도예요. 그래서 민감도가 높으면 그 검사 도구는 정확한 거지 뭐. 100명의 환자를 딱 찍었어. 그 검사 도구 정확한 거죠. 자, 반면에 특이도. 자, 특이도는 특이해서 병에 안 걸렸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특이해서 병에 안 걸렸다. 결국 건강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봤느냐? 이 검사 도구가. 건강한 사람 누구세요? B하고 D죠? 네. B 플러스 D 분의 건강한 사람 누구세요? D라고 찍은 거야. 이걸 특이도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높을수록 좋아요. 그치? 그런데 잠깐만 볼게요. 요거 뭐죠? A 플러스 C 분의 C요. 자, A 플러스 C는 환자야. 그런데 음성으로 나온 거야. 음성. 가짜 음성이지? 그래서 이거를 의음성률이라고 해요. 의음성률. 그럼 당연히 얘는 낮을수록 좋겠구나라고 느끼셔야 돼. 결국 민감도가 높으면 의음성률은 낮을 수밖에 없고, 민감도가 떨어지면 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치? 자, 그럼 요거는 또 뭘까요? B 플러스 D분의 B요. 자, 요거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B로 나왔어. B, 양성으로 나왔다는 거지. 결국 가짜 양성이지. 그래서 이거를 의양성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의양성률은 당연히 낮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시지? 자, 예측도 볼 겁니다. 예측도에는 솔직히 두 개가 있어요. 양성 예측도가 있고요. 또 하나 음성 예측도가 있어요. 자, 양성 예측도는 뭐냐면 이 검사 도구가 양성이라고 찍은 사람 중에 진짜 환자가 누구냐 이거죠. 자, 양성으로 찍은 사람 누구세요? 양성으로 찍은 사람 A, B죠. 양성으로 찍었지. A 플러스 B분의 진짜 환자 A. 이게 양성 예측도. 그치? 자, 음성 예측도. 음성이라고 찍은 사람 중에 진짜 환자가 아닌 사람이죠. 자, 음성으로 찍은 사람 C 플러스 T. C 플러스 T분의 진짜 환자가 아닌 사람 T. 이게 음성 예측도예요. 그치? 얘도 높을수록 좋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높을수록 좋겠구나. 그런데 자, 요거 하나 여러분 이제부터 헷갈리게 해드릴 겁니다. 죄송하지만 A 플러스 B분의 B. 자, 뭘까요? A 플러스 B가 요거지. 양성이라고 찍어서 환자라고 찍었는데 환자가 아니야. 그치? 환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가짜 양성이지. 환자가 아닌데 양성으로 나왔잖아. 가짜지. 그러니까 이거를 의양성률이라고 해요. 자, 흥분하지 마시고 좀만 참으세요. 자, C 플러스 D분의 C.
자, C 플러스 D가 뭐예요? 음성이죠. 근데 이 사람 진짜 환자잖아요. 환자인데 음성으로 나왔잖아. 가짜 음성이지. 그래서 이거를 의음성률이라고 표현해요. 얘들은 전부 다 낮을수록 좋아요. 그치? 이해는 되시지, 일단. 근데 지금 문제는 똑같아. 의음성률, 의양성률. 근데 식은 달라. 그치?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 이게 제가 고민이에요. 예전에 우리 간호학에서는 요게 의음성률, 의양성률이었거든요. 요게. 그래서 요게 그냥 말도 안 해.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저는 맨날 이것만 가르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 책이 이걸로 바뀌었어. 이게 다 없어졌어. 이걸로 바뀐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의대들이 쓴 그 공중 예방의학이라고 있거든요. 예방의학은 아직도 이거 갖고 의음성, 의양성이라고. 이건 아니라고 봐. 그리고 보건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건학에서도 얘가 의음성, 의양성이고 얘는 아니야. 근데 우리 간호학에서만 이게 빠졌어. 이게 빠지고 요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간호학에서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저 몰라. 이거 어떻게 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간호학 책에서는 요거고요. 그렇다고 우리 간호학 책이 무슨 독립적인 학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였다가 지금 이걸로 바뀌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일단 두 개 다는 알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이걸로.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나는 건 요걸로 답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나와도 맞기는 맞다라고 하시면 돼. 그리고 요거가 주고 요거가 부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